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마음 편히 보고 계신지요? 줄곧 맑음이면 좋겠는데 먹구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스피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 4,300을 갈 수도 있다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증권사 리포트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인사이트 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이후 여야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의도 현미경에서 살펴보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3일을 앞두고 어떤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지 여론의 좌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의 전말, 그리고 북한 김주의 4대 세습 공식화 가능성까지 국제 설레발 통일열차에서 전해드리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고 나니까 공기가 이전과 다르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인지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낸 꽃을 보면서 문득 여러분의 화양연화는 언제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화양연화란 말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빛나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실 테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꼽으실 테죠. 여러분의 가슴속에 피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그 따뜻한 기억들 지금 바로 문자로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죠.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립니다. 2월 2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리죠.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가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증시 코스피도 연휴 동안 푹 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기록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5,700선까지도 뚫어냈습니다. 현재도 1.5% 오름세 보이면서 5,76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력주와 조선주에 투심 몰리고 있고 역대급 랠리의 증권, 금융주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국과 이란 충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 찍은 영향으로 LPG 관련주 또 방산 관련 주를 비롯한 이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꿈의 5,000피를 이제는 지수 하단으로 잡고 1년 내 7,900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선호 씨가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5,762.86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 전망치를 대폭 낮춘 곳도 나왔어요. 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친 곳이 등장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가 전망치 하단을 4,300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네. 올 들어 코스피 하단 전망을 내린 리포트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 반도체 때문에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변동성 역시 커졌다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AI 시설 투자가 늘어날수록 고용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지게 되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도 느려질 수 있는 데다 반도체 몸값이 뛰면서 휴대전화 같은 기기들도 덩달아 비싸지는 이른바 AI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질 걸로 보여서 K반도체를 떠받치고 있는 대규모 AI 투자가 역설적으로 AI 때문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는 급등락이 반복되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달 일간 변동성도 전달보다 4배로 커졌을 만큼 일단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예측도 있는 반면에 투자 열풍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면서요. 뭐 카드론에 고신용자가 몰리고 있다고요? 네, 보통 카드론이라고 하면 급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서민들의 급전 창구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신용 점수가 800점, 심지어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도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장 속 빚투, 그러니까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인데 신규 취급액만 3조 원을 넘길 정도라고 하고요. 이 카드론을 받는 비중도 작년 말 기준 10명 중 3명은 고신용자로 집계 되면서 저신용자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는 투자 전문가들은 빚내서 투자하지는 말라고 하던데. 이렇게들 그런 조언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상황을 지켜보면 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도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고요. 네. 신용대출이 막힌 고신용자들이 10% 안팎의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도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카드론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고신용자마저 카드론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당장 생계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이 대출 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야 연체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고신용자 위주로 우대금리 혜택까지 주면서 카드론 금리도 양극화되고 있는 터라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선 이 생계형 자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증시 호황의 이면에 이런 그림자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게 되는 소식입니다. 코픽스 그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거죠. 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대출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고정으로 가야 할지 변동으로 가야 할지 이게 좀 셈법이 복잡해지겠네요. 네, 특히 주담대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이냐 변동이냐 참 어려운 고민인데요. 일단 현재만 놓고 보면 변동형 금리가 조금 더 낮습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 초반에서 5% 후반대, 고정형은 4% 중반에서 6% 초반대로 형성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최근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반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는 5달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소폭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동결 기조가 길어지거나 예상과 달리 인상으로 방향을 튼다면 변동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어서 은행권에선 일단 낮은 변동형을 쓰다가 상황을 보고 갈아타라는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다만 꼭 체크하셔야 할 게 3년 안에 갈아타거나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 금리 차이로 얻는 이익이 이 수수료보다 큰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이 대출은 예측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라고도 하거든요. 내 소득 흐름과 상환 계획 그리고 금리 변동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뭐 서울 아파트 매물은 조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 월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정반대입니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세 품귀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약 19,000건으로 1년 전보다 34%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성북구는 90% 넘게 급감했고 관악구와 동대문구 등도 70% 넘게 줄었습니다. 갭 투자가 차단되고 대출까지 막히면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매도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값도 오르고 있는데 지난달 평균 6억 7천만 원을 찍었고요. 전세 빈자리를 채우는 이 월세도 서울 전체에서 매물이 17% 넘게 줄어 씨가 마르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집계 이래 처음으로 150만 원을 넘길 만큼 내 몸 하나 위에 집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이제 강남 중심 구조를 벗어나자 해서 뭐 강북 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집니까? 네, 교통과 일자리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총 16조 원을 투입해 강북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내부 순환로에서 북부간선 도로까지 20km 넘는 구간에 강북 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를 만들고 동부간선 도로도 일부도 지화하고요. 또 그동안 지었던
지연됐던 강북 횡단선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세운지구 같은 대형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서 강북 전역에 산업과 일자리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교통이 바뀌게 되면 집값, 상권, 일자리까지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 파급력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업 기간이 길고 재원 조달도 중요한 만큼 실제 속도와 완성도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작년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면서요? 네, 관세 덕에 경제가 살았다, 무역 적자를 줄였다 자화자찬하던 트럼프인데 정작 뜯어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미국 무역 적자가 9천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다만 구조는 달라졌습니다. 중국과의 적자는 크게 줄어든 대신 멕시코나 베트남, 대만 같은 다른 나라와의 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는데 다만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무역 영향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선 시선을 돌릴 성과를 내세울 만한 다른 경제 트로피가 필요해진 셈이라 가뜩이나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인데 어디로 또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좀 듭니다. 네. 최근 우리 정부는 이제 업계 전반의 독과점, 이 가격 잠잠이를 잡고 있는데 OTT, 영화 관람료, 식용유 같은 품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도 공정위가 나섰는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오름세 원인을 하나하나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이것도 올랐네 하는 말 정말 자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네, 예를 들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출시 당시보다 70%나 넘게 올랐고 넷플릭스도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했죠. 영화 관람료, 식용유, 빙과류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예,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과 실제 판매가 사이에 괴리는 없는지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유독 높은 건 아닌지 비교 분석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한 담합 조사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까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한때 그 네이버페이가 먹통이 됐었어요. 좀 난감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네, 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네이버페이에서 결제와 예약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하필 점심시간대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왜 그랬나요? 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측은 일단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뜩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0조 원대 유령 코인 송금 사건이 벌어져 시끌시끌한 가운데 네. 이 두나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준비 중인 네이버페이에서도 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인사이트 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봄이 오고 있는 듯하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의 화양연화가 언제였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3494님, 저의 화양연화는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군부대 근처에서 식당하는 언니를 도운 적이 있는데 저를 보러 온 군인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여기저기서 군인들 함성이 어찌나 컸던지 인기 스타가 따로 없었답니다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6814님, 딸이 아장아장 걸을 때 노래 틀어주면 춤을 춰서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딸이 이젠 25살이 돼서 결혼 얘기가 나오니 서운하네요 하셨고요. 5388님은 아들이 군 입대할 땐 걱정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무사히 전역할 때 그 기분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2458님은 20살 대학교 1학년 부모님 곁을 떠나 자유롭게 놀던 그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때 만난 남편과 행복했던 때 20살이 화양연합니다 하셨고요. 2894님, 지금 세 자매가 지심도 동백꽃 보러 갑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즐거운 추억 또 지금 현재를 즐기시고 계시는 분들의 문자 받아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정말 많이 포근해졌는데요. 운전 자세까지 느슨해진 건 아니시죠? 곳곳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현재 모두 정리됐는데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쪽이고요. 사천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부근에서 차량들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일지선 창원 쪽으로는 산인 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심 운전 필요하겠고요. 수도권 상황 보니까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부곡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부근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행주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십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잘 보냈습니다. 이번 그 연휴 기간에 갤럽 조사는 못 쉬었습니다만 지상파 3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KBS, MBC, SBS 3사가 각각 조사를 했는데요. KBS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5% 나왔고요. 또 MBC 조사에서는 64%, 또 SBS에서는 63%, 그래서 60% 중반대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여론조사의 개요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KBS 여론조사는 KBS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으로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는 15일 공표를 했는데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한 것으로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무선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SBS는 16일 공표를 했습니다. 입소스 주식회사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으로 지난 12일에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무선 전화 면접한 결과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건 뭐 긍정평가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이유 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는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KBS하고 MBC에서는 이제 경제 민생이 가장 그 긍정평가 이유로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매주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갤럽과 다른 거는 한국갤럽은 자유응답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선택지를 좀 주고서 이제 받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한 절반 정도가 경제 민생을 응답했습니다. KBS 조사에선 경제 민생 51, 소통 29, 외교 14. 최근에 이제 외교 행보가 이제 크게 도드라진 게 없으니 당연히 이제 소통과 관련된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경제 민생에 성과가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됐긴 했습니다만 성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긍정 평가에서 지금 KBS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방금 그 윤혜용 대표님 말씀 주신 게 이제 65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도 결코 낮은 게 아닌데 요거를 원래 물어볼 때는 4점 척도 그러니까 4개로 물어봅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4개로 물어볼 때 네. 매우 잘하고 있다가 40 나왔습니다. 음. 가운데 잘하는 편이다가 25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긍정하는 분들이 10분이면 그중에서 4명이 강하게 긍정을 하고 있다. 이건 독특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이렇게 대통령 긍정률이 높은 경우에도 중간에 있는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응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조금 더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비슷했거나 이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40대 25 그래서 합쳐서 65가 잘하고 있다. 이건 독특하죠. 아주 적극적인 긍정층이 많고요. 그리고 잘못하는 편이다가 12,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5인데 두 개 합쳐서 27이지 않습니까? 네. 3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극 긍정, 잘하는 편이다 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이 정도라면 긍정에 대한 상당히 강한 어떠한 충성심, 이걸 이제 마케팅 용어에서는 이제 충성심이라고 하는데 그 로열티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번 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59가 긍정 평가였습니다. 60 가까이. 예, 그리고 나머지 뭐 60 다 넘고 심지어는 그 광주 전라에서 89인데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70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론에는 우리가 이제 여론의 높낮이, 수치의 높낮이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몇 프로다, 몇 프로 네. 높다. 그런데 사실은 여론에는 수치로 계산했을 때 높낮이도 있지만 그 자체에서 강도가 있거든요. 스트렝스. 그러니까 같은 30%라고 하더라도 강도가 아주 센 30%일 수도 있고 네. 강도가 굉장히 낮은 30%일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은 다른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센 것일수록 사실은 여론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이제 강도가 높은 이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안정성이 좀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잘한다고 하는 분들한테 그럼 잘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경제 민생이 매우 높게 나왔잖아요. 예. 사실 경제 민생이 잘한다는 이유로 막 50% 넘게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 이전에는 주가가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이제 평가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 좀 경제 민생이 더 높아진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것이 좀 이번에는 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높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응답자들이 경제 민생 잘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많아진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사 여론조사 중에서 이제 KBS, SBS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1위가 경제 민생으로 네. 나왔는데 여기에 반영된 게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김봉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SBS 조사에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잘잘못을 그러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물어봤는데 그게 52가 나왔습니다. 잘했다가 긍정. 잘했다가. 네. 아니 근데 부동산 긍정률 52는 이게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20%대였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률이 60% 선을 살짝 높게 그보다 약간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 외교는 63이 나왔었습니다. 네. 잘한다. 부문별로 본다면 그러면 경제라든지 복지가 40%대였거든요. 그때의 부동산이 20%대였는데 지금 SBS 조사에서 잘잘못을 물어봤더니 잘한다라는 긍정평가 52.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여론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K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KBS 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온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 유예, 그러니까 다주택자죠. 이거 유예 종료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한 조치다가 6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2죠. 그러면 요와 관련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대통령 긍정률에도 강하게 상방 압력으로서 떠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 이슈 파이팅에서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쥐었다. 전국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이제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의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상이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제가 강화되고 또 뭐 대출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쪽이 명확하고 또 혜택을 보는 쪽이 명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절반 이상의 효과를 얻는 긍정적 평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평가를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그 사항들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응답들이. 네. 그것은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뤘을 때 나왔던 응답들과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안정성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이제 계속 나오는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부동산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부를 갖고 있다가 네. 지금의 이제 흐름을 보면서 부동산도 안정화시킬 수 있으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도 볼 수 있나요? 봐야 되는 거죠.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정부 정책이 이대로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이것을 하다가 그만둘 거야, 바뀔 거야. 정부가 뒤로 물러설 거라고 이전 정부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니 이 정부는 끝까지 갈 것 같네라고 하게 되면 이 정책대로 실현이 될 거고 그럼 규제가 실천이 될 것이고 그러면 빨리 이제 매물을 내놔야겠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잘 작동하고 그 정책이 성공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흐름들이 약간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 효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0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곳이 이제 격전지로 보이는데 서울 지역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서울 지역 조사 결과 이 지방선거는 각 지역을 각각 따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예. 서울 KBS 같은 경우는 정원호가 44 그리고 오세훈 31 나왔고요. MBC는 정원호 40, 오세훈 36, 4%포인트 격차죠. 그럼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SBS 조사는 정원호 38에 오세훈 36이니까 2%포인트 격차입니다. 이 각사가 다 다르게 나왔네요. 다르게 나왔습니다. MBC하고 SBS는 오차범위 이내 4%포인트, 2%포인트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KBS 조사에서 44대 31이면 13%포인트 오차범위를 훨씬 뛰어넘었죠. 정원호 구청장이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 KBS 조사에서요. 오세훈 시장 잘하고 있다가 37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도는 27입니다. 10%포인트 격차 있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 가상 대결에서는 그 사이 정도를 얻고 있습니다. 31 그리고 박주민하고 하면 34로 올라가긴 하죠. 네. 박주민 37 그리고 오세훈 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그 평가하는 응답마저도 다 지지자로 끌어오고 있지 못하다. 그러네요.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27로 되게 낮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에 의해서 자기가 발목 잡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은 사실상 보수세가 조금 더 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사에서 하는 거에서 오세훈 오차범위 이내건 바뀌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심지어 KBS 조사에서 박주민한테도 3%포인트 격차 5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오세훈 시장 연초 조사 대비 지금 상황이 조금 미세하지만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울이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조금 고전하게 될 것 같은 방향으로 약간 흐른 건가. 이러한 결과이고요. KBS 조사는 같은 기관의 조사이고 같은 KBS, MBC, SBS 모두 다 가상번호 전화 면접인데요. SBS 조사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11, 12, 13에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 살펴볼까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왔죠. 네. KBS 조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이제 후보 적합도를 질문을 했는데요. 뭐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추미애 19%, 김동연 15%, 김문수 13%, 한준호 7%, 유승민 7%, 이준석 7% 이제 이런 수로 나왔고 뭐 다른 이제 조사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직인 김동연 지사가 이제 1위로 나오던 조사 결과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조사들 보게 되면 방금 소개드린 조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수치상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1위는 추미애 의원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조사 결과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많이 있고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좀 더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경선이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질 것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결과를 보게 되면 추미애 33, 김동연 2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격차가
좀 더 커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지금 추미애 의원에 비해서 약간 수치상 밀리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관련한 결과가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국민의힘에서는 출마를 공식화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유승민 안 나오겠다고 본인이 안 나온다고 더라고 했는데 네. 나오면은 굉장히 강한 후보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지금 방금 윤영 대표님 읽어주신 이 수치에 따르면 다자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자릿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글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뭔가 힘을 내는 그런 거는 좀 안 보이고 있다. 네. 결국 그러면 추미애 대 김동연의 어떤 당내 경선이 가장 뜨거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서울과 이제 경기도 비교할 때 이제 서울이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 이제 한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좀 진보적 성향이 강한 40대, 50대 이제 분들이 경기도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는 40대, 50대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요. 고령층에 비해서도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있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상당히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난이 좀 있는 상황에다가 또 이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밝히는 인물도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 예. 거죠. 예. 부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예. 부산은 가상 대결 전재수 이거 KBS 조사입니다. 네. 전재수 40에 박형준 30, 10% 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요. 재미있는 건 전재수가 지금 40, 박형준이 30, 10% 포인트 전재수가 이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정당 지지도는 38대 38 동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박형준 현 시장은 정당 지지도보다도 낮은 30, 그러니까 8% 포인트 격차가 있죠. 그보다 8% 포인트 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박형준 시장이 조금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리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42%는 또 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전재수 의원하고 양자 가상 대결을 붙이면 그러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부산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한번 진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물에 대한 이 퍼센티지는 차이가 나지만 예. 그거는 정작 선거에 가서는 잘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거죠. 없는- 상대하고 이제 상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게 되면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초반에는 앞서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선거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이것이 보수세가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어쨌든 결집도가 이제 있게 돼서 굉장히 팽팽하게 경쟁 구도로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전재수 후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 또는 보수세가 막판에 어떻게 결집을 할 수 있을지 여부 그것들이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여일 정도 앞으로 선거가 남아 있으면 여기서도 앞으로 계속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기간입니까? 충분한 기간입니까 이게? 기간으로는 이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그것이 양쪽 진영이 좀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 상황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이제 내용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을 이제 그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또 빠르게 정비하느냐 여부가 또 추가되어서 뭐 전망할 때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지사 살펴볼까요? 네. 네,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KBS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도 801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다자 대결 전체 여야 후보들 다 놓고 봤을 때 우상호 34, 김진태 22, 허영 5, 송기현 5, 이철규 3, 유상범 3, 박정아 3 이제 이런 흐름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했던 이제 우상호 전 수석이 34%로 다자대결에서는 1위였고 예. 김진태 현 이제 강원도지사죠 22%로 2위를 달리고 있어서 양쪽에 사실상 경쟁력이 뚜렷한 인물들이 있어서 이 조사에서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이 두 인물 대상으로 그래서 우상호 대 김진태 대 우상호를 붙였는데 우상호 44.
김진태 32로 12% 포인트 이제 우상호 전 수석이 김진태 현 지사에 비해서 약간 우세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부산처럼 좀 재미있는 그 좀 상황 설명 없습니까? 네. 강원도 조사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우상호 수석이 김진태 지사를 이렇게 12%포인트 격차로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로 따지면은 여기가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는데 연초에는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지나서 12%포인트 격차까지 벌어진 게 정말 크게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김진태 지사도 역시 그런데 42%의 긍정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정당 지지도가 강원도에서 지금 46대 3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46 그리고 국민의힘이 30인데요. 그럼 16%포인트 격차라고 하면 강원도 민심이 많이 바뀌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걸쭉한 국물과 걸쭉한 국물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두 번째 음절에 쌍지읒을 쓰는 걸쭉한 국물이 맞는데요. 걸쭉하다는 액체가 묵지 않고 꽤 걸다라는 뜻입니다. 또 옷차림이 헙수룩하다와 옷차림이 허수룩하다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헙수룩하다가 맞습니다. 헙수룩하다는 머리털이나 수염이 자라서 텁수룩하다를 기본 의미로 합니다. 예를 들어 헙수룩한 머리를 질끈 동여맸다. 수염이 헙수룩한 사람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옷차림이 어지럽고 허름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헙수룩하게 차린 아주머니 한 분이 차비를 좀 빌려달라며 다가왔다처럼 말할 수 있죠. 참고로 허수룩하다는 헙수룩하다나 허룩하다의 잘못된 표현인데요. 허룩하다는 줄거나 없어져 적다라는 뜻으로 쌀자루가 허룩하다 같이 씁니다. 그리고 둘이나 셋쯤 되는 수를 뜻하는 표현은 두셋과 둘셋 중에 두셋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달력은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지만 오늘과 내일은 포근한 봄 기운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10도 이상, 내일은 15도 이상으로 더 크게 오르며 3, 4월의 봄처럼 더욱 따뜻하겠습니다. 그만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환절기 건강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공기질은 좋지 않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낮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그밖에 중부 지역과 호남, 제주도에서도 늦은 오후부터는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영남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서 강원 동해안에도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라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광주, 강릉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는 물론 평년 이맘때보다도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을 강조하며 관련 모금 행사에 한국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며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0.5% 증가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나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에 이어 밀가루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기간 이들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공습을 감행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미국과의 핵 합의 시한을 최대 15일로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사건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죠.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데요. 판결 이후 극명하게 엇갈리는 여야의 반응,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국제 설레발 통일열차에서는 북한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 개막 소식과 김주의 4대 세습 가능성,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 전해드리겠고요. 자꾸 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덜컥 겁이 날 때 있으시죠. 치매 조기 신호부터 현명한 예방법까지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었죠. 재판부의 판단 근거
무엇이었나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간 크게 한 두 가지 주장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대권이고 오히려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게 불법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지기현 재판부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판결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거듭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또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그리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또 윤 전 대통령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거론했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유죄 무죄 판결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던 게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이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지기현 재판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복선이 있었던 것이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유 중에 하나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입장을 상세하게 잘 살펴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정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상급심에서 뒤집힐 위험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댔거든요. 이 말인즉슨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도 위험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이 지기현 판사의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형량이거든요. 네. 왜 무기징역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무기징역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형량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형량이 단순히 기대치를 밑돈다고 해서 그거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양형 이유를 납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 이게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준 사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군경의 철수를 명령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반론이 있고 또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임을 더 크게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그리고 65세 고령이라 고 하는 점 이것도 사유가 됐는데 근데 최근에 세태에서 65세가 고령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유죄 무죄보다는 형량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거냐 이게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계엄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뭐 저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과문은 발표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아직 미결수이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범이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장 대표가 이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방선거에서 윤 어게인과의 동행이 전략적으로 좀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 당권파 내부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인 친윤계죠. 김민수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 오늘 이 사과가 아니라 사실상 이 선전포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예,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단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판부가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이 주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예,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또 절윤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당이 수차례 사과를 했고 또 혁신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사과와 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나아가서 내란 세력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이 부정선거 문제도 좀 간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를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네, 어쩌면 장동혁 대표의 전륜 거부는 필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2.3 사태의 성격과 본질을 봐야 되는데 12.3은 5.18하고는 다릅니다. 5.18은 당시에 독재 정권이었고 언론 통제가 다 됐기 때문에 진상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재판 결과 보고 나서 진상을 알게 되는 이런 국민들도 있었을 텐데 12.3 사태는 당시에 군경이 국회에 침투를 하고 봉쇄를 하는 이 과정들이 다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도 내란죄를 부정한 사람은 지금에 와서 재판 결과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인정한다고 친다면은 그동안에 그러면 잘못한 것은 뭐냐, 이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고, 뭐 직을 걸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럴 수 있을 거냐, 지금까지 행보에서는 전혀 그런 단초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뭐 저륜 여부에 관심은 많이 모아졌지만 어쩌면 예정되어 있는 그 길로, 마치 봅슬레이를 타고 한 길로 가듯이 그렇게 지금 저륜 거부라는 이쪽으로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오늘 그 장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요. 장 대표가 오늘 메시지 발표하기 직전까지 뭐 최고위원들이나 그 자신의 뭐 보좌관들한테 내가 뭐 저륜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 대표 측 관계자들이나 뭐 당 지도부도 장 대표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당혹감이 좀 감지되는데요. 오기 전에 이 장 대표 측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네. 당장 당내 이 소장파 그리고 이 친한계 의원들이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요. 소위 극우 진영과의 연대를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중도층과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은 윤석열 세력의 숙주다 이렇게 직격하면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그간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해온 민주당도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이 내란범 대변인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장 대표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의 염치도 그리고 일방적인 상식도 없는 폭언이다. 기절초풍할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패널들, 뭐 대변인이거나 당협위원장이거나 이런 패널들 말만 들어봐도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평균적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이게 좀 평균적 입장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의 움직임도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송원석 원내대표는 헌정 파괴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단어까지도 썼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의원들의 평균치와 장동혁 대표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또 그 당원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당원들도 물론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목소리 큰 당원들을 보면 특히 윤호개인 성향이라든지 이쪽이 아직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원 대 당원, 이런 구도로 또 국민의힘 대결 구도가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정치는 좀 소란스럽지만 이 뿌듯한 뉴스도 하나 전해졌는데요. 세계 정치학계 이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이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이 한국의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폭력 없이 저지한 이 대한민국 시민의 노력은 이른바 이 빛의 혁명으로 볼 수 있고, 이 혁명은 글로벌 모범 사례다. 이게 추천 이유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SNS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2월 입법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2월 안에 계획하고 있는 법 개혁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이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24일에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질타한 가운데 민주당도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2월 중에 아동수당법 그리고 응급의료법 등 이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이랑 그리고 3차 이 상법 개정안 그리고 행정통합법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 그리고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 이 법안들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모두 열거하면서 전부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무기징역 선고에 발맞춰서 내란범 사면금지 입법도 곧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각 법안마다 이 조금씩 이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22일에 의총을 열고 이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일단 민주당 앞에는 세 가지 부류의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이슈들입니다. 특히 형사사법 관련한 법안들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만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담이다. 심지어 진보 성향 법학자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이슈랑 같이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로는 호재지만 선반영되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란범 사면 금지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지지층 아닌 쪽에서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민주당 지지율이나 현재 민주당 우위 구도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플러스가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강조하는 이 세 번째 이슈, 민생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개미 등의 주주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법안이고 코스피 상승세를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행정통합법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사회 내부의 반대도 있고 또 이게 수기가 충분히 됐는가 이런 의문도 없진 않으나 근데 적어도 이게 안 되던 것이 되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지나면은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전념해야 되는 국면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이 여러 가지 성격의 이슈를 한꺼번에 세팅해서 추진을 한다. 이게 민주당의 2월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법개혁 법안과 그리고 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말하면서 사실은 이 사법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통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그리고 입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물론 필리버스터 진행하더라도 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시간마저 단축하기 위해서 국회법의 이 추가 개정을 시사했는데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즉 60명을 채워야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수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이 밤을 새는 경우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회의장에 1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민주당 법안대로면 최소 이 60명의 동료 의원들이 새벽까지 같이 회의장에서 앉아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강제로 종료시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자주 썼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이번에 또 해제가 되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한계에 부닥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 주도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거를 이슈를 좀 분별해서 대응을 할 거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를 모두 다 반대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 발목 잡기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 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개미 표심이라든지 코스피 국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힘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법 관련 법안들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을 펴는
쪽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까? 네. 지역별로 어떤 대진표가 나오고 있나요? 네, 지방선거 이젠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이 지역구별로 출전할 이 선수들 간 경쟁 벌써부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내란 역풍 탓에 이 여당의 후보군은 좀 넘치는 반면 야권은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우선 최다 유권자가 있는 이 경기도는 여권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와 김병주 그리고 추미애, 한준호 등 이 전현직 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물 기근이 좀 심한데요. 일단 원외 인사인 심재철, 원유철 전 의원 정도가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본인은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부산은 민주당에서는 이 박재호 그리고 전재수 등 이 전현직 의원들과 그리고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 박형준 현 시장과 그리고 박수영 그리고 서병수 그리고 주진우, 조경태 의원 등 이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젠 지방선거 당일에는 이 미니 총선이라 불리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지역구는 4곳이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재보궐선거 이 해당 지역구가 최대 10곳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이 원외 정치인이죠. 조국 대표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이 보궐선거 출마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이 인천 계양을도 여권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핵심 보궐선거 지역구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돈봉투 살포 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옛 지역구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 출마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이른바 이 원조 친명이라 불리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이 공천 경쟁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원래는 인천 계양을 민주당 경선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쪽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었던 또 대통령의 측근인 인사가 유리한 것이 정권 초기에 있는 재보선이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면서 이건 또 다른 판도가 돼버렸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부채의식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동안 또 재판받느라 고생도 했다. 이런 정서도 있고 또 송 전 대표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도 계양을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크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는 경선 흥행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국민의힘보다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지지율상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내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지고 있고 두 번째는 2022년 지선 때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이겼던 단체장들이 이번에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거는 경선이나 공천에서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국민의힘 쪽이 비교적 시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주의할 것은 당내 경선이 흥행한다고 본선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경선에서 분열이 너무 심하면 이게 후유증으로 나타나서 본선에 또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민주당의 최대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은 또 서울시장에 누가 나오느냐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치 1번지죠. 서울 이 지방선거마다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분류됩니다. 여야 모두 절대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스윙보트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이 보궐선거 포함해서 모두 10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5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5번 이렇게 이겼습니다. 비등비등했네요. 맞습니다. 일단 이 서울 탈환을 노리는 이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이미 김영배, 박주민 그리고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등 이 현역 의원에 더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 간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어제 화제를 모았던 게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에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박홍근, 박주민 의원이 시민의 뜻과 좀 동떨어진 인식이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나경원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안철수 그리고 조은희, 조정훈, 신동욱 의원 등이 서울시장 관련 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오세훈이냐 아니냐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니냐에 해당하는 그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가 누가 될 거냐. 근데 이거는 또 활동력이 크고 목소리가 큰 윤어게인 혹은 친장동혁 이 당원들이 누구를 대항마로 세울 거냐. 이게 일단 뭐 준결승 같은 그런 국면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관건인 거 아니에요? 국힘에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공천에서 결국 1대1 대결이 될 가능성이 좀 큰데 그 대항마가 누가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낸 재판에 대한 메시지를 봤거든요. 네. 근데 보는 순간 이러면은 공격이 들어갈 거다. 아차.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아쉽다 이런 입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마침 또 이걸 비판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친명 세력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정원호 구청장을 상승세로 만들어준 주축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이었거든요. 근데 그 팬덤의 당심을 박주민 의원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팬덤은 또 어디로 움직일 거냐.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자,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신 게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 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큰절 한번 올릴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이제 이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이번 주에 이란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핵 협상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군사 자산들을 중동 지역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날 전용기 안에서 이란에 대해서 핵 포기 시한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열흘 길게는 15일 정도 줄 수 있다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도 일단 미국은 외교적인 노력을 가장 우선시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란을 공격할 만한 많은 이유와 논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고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란 사람들이 이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브람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이미 중동에 가 있고요. 그리고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추가로 파견이 되면서 주말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동 지역에 이 50대 이상의 전투기를 급파하면서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2003년에 이라크 자유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국 자산들이 중동 지역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신들이 말하는 것은 작년 6월 달에 미국이 그 이란 핵시설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국제 원자력 기구 측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량이 굉장히 많다. 거의 무기급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게 기폭제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으로 이란 핵시설 공격했거든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줬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핵활동 멈추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말했는데 2주 만에 공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 데자뷰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외신들은 공격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뉴스에 보면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뭐 타이틀도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격을 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지지자층이 이제 마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 트럼프가 중동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국 우선주의, 미국 퍼스트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꾸 중동이든 어디든 자꾸 코를 들이밀고 다니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곧 이제 내부
또 이제를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쉽게 버튼을 누르지 못할 거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북한 소식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정치 행사라죠. 이 노동당 대회가 막을 올렸죠. 네. 19일 날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뭐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니고 좀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가장 최근이 2021년에 8차 당대회가 있었고 5년 전이었네요. 네, 이제 19일 날 9차 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획사를 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감이 충만해서 당 9차 대회를 임하고 있다면서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 현 단계에서 자부할 만한 성과를 북한이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 당 규약 개정과 사업 총화 그리고 중앙지도기관 선거 세 가지가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당 규약 개정에 민족 통일 같은 표현은 지우고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것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딸 주에는 사진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서 대외적인 발언 없었습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를 향한.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고요. 뭐 미국, 한국, 뭐 핵역량 이런 문제는 직접 없었는데 대신에 북한도 경제 문제 민생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강조하면서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혁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뭐 지방 발전 정책, 농촌 혁명 강령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경제 분야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이제 핵무기 개발 이런 것들은 8차 당대회, 그러니까 2021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못을 박았고 그때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ICBM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실제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북한이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실제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대회를 보면은요. 원래 첫째 날에는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지난 당대회 5년 전 8차 당대회를 보면은 첫날에는 별 얘기 없다가요. 한 3일 4일차 되는 날에 이제 뭐 미사일이나 잠수함 핵미사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시작을 했으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는 뭔가 나올 것 같고요. 이번 당대회에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과연 이 김정은이 주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노동당 총비서 요 직함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석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북한에서 주석은 스포츠로 치면은 영구 결번이거든요.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 주석이었고 그 뒤로 영구 결번. 김정일도 주석이 아니었어요. 네, 국무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과연 주석을 이거 부활시켜서 김정은의 이 정치 통치 이런 이 권력을 조금 더 강화시킬까 이런 부분을 조금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딸에 대한 세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김주애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이요. 이 김주애를 그동안 이제 후계 수업 중이라고 표현을 해왔었는데 이번 달 2월에 낸 보고서에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말하자면 후계자 뭐 수업이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 김주애가 그동안 뭐 공군절 행사 그리고 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이런 데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막 심지어 아버지 앞에 서고 아버지보다 키가 더 보이게 사진이 찍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확실히 북한 권력 내부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굳어져 있다라고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 좀 공식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도 뭐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다닌 게 아니었군요. 결국은. 네. 사실 이제 그 전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은 2022년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었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 농구스타 로드먼이 북한 갔을 때 로드먼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그 딸 안아봤다. 근데 그때부터 처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2022년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등장을 했었고요. 또 하나 얘기가 되는 것이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약간 패딩 같은 거 있고 굉장히 뭐 귀여운 딸 이런 이미지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장 차림으로 그러니까 포멀한 차림으로 등장을 했었고 특히 위치도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바로 후계자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앞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존엄입니다. 북한에서. 근데 그 누구도 앞에 갈 수가 없는데 딸 주애가 앞에 갔었고요. 심지어
부인인 리설주는 뭐 당연히 앞에 갈 수도 없고 김여정 부부장도 김정은보다 앞에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요즘엔 등장하면은 김정은, 김주애, 뭐 옆에 리설주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 등장을 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함으로써 좀 위상을 보여주는,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용주 캐스터가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만 주석이었고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이었는데 국방위원장. 예.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고. 네. 근데 이제 김주애가 과연 이 김정은에 이어서 그걸 이어받아서 북한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아들에 대한 존재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고 그리고 언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주애를 가장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후계자 내정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것 아니냐라 할 정도로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뭐 이런 반발 같은 게 없나요? 그 제가 듣기로는요. 일단은 김주애가 어디서 들었어요? 여성이잖아요. 저 탈북인 친구들 네. 어제 조금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참 이게 나쁜 말인데 네. 북한은 아직도 그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김주애가 일단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김정은 바로 밑에 있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계급 높은 권력 고위급 서열들이 인사들? 과연 여자를 따를 수 있겠냐. 요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전면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잘 모르지만은 전면에 그렇죠. 나섰을 경우에는 충분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뭐라고 있냐면은 그 최근에 평양의 화성지구에 새별거리라는 데를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새별이라는 그 단어가 김주애를 지칭하는 거예요. 원래 김주애가 처음 나왔을 때 새별 장군이라고 하면서 엄청 띄워줬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새별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제 파병됐다가 이 전사한 이 군인들 있잖아요. 그 유가족들이 이제 살기 위한 그 주택 잔지가 새별 거리라는 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 북한이 그동안 뭐 제대로 된 돈벌이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조금 이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데 그 중요한 곳을 새별거리라고 했다라는 건 김주애한테 굉장히 큰 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장군 꾸짖거나 처형 장면만 본 김주애,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한. 네, 그래서 뭐 외신에서 가장 무서운 10대가 김주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요. 네. 또 그래서 BBC에서 말한 것이 김여정 부부장과 혹시 권력 투쟁을 벌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은 김주애가 등장하기 위해서 김여정이 먼저 약간 등장해서 길을 깔아준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제 대남 메시지 발표할 때 김여정이 주로 나서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더라도 일단 김여정이 등장을 해서 여성이지만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하도록 이렇게 어쩌면 약간 뭐 생각을 하고 움직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죠. 한꺼번이 아니라. 자, 일본 소식 가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중국 관광객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홋카이도 삿포로 시내에서 홍콩 관광객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인들에게 일본 방문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권고를 했고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현지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지금 주일 중국 대사관과 주 삿포로 총영사관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대사관 측은 중국인들은 일본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고요. 현재 체류 중인 중국인들도 치안 상황 주의하면서 안전의식을 좀 높여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에 여러 차례 중국 측에서는요. 자국민들에게 일본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왜 그렇게 중국을 자극한 거였었나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대만 유사시, 그러니까 유사가 사건이 발생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전쟁처럼 이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얘기가 11월 달에 다카이 총리가 중요한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다카이 총리가 뭐 전함을 사용해서 무력 행사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건 존립 위기 사태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선 또 아사히 TV에 출연해서 대만 유사시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고 나서 이렇게 미군이 공격을 받는데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친다면은 미일 동맹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일본이 군사력을 움직인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전에 일본 총리들도 이런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카이 총리는 입 밖으로 그걸 정확히 내뱉은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아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나오고 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거다. 약간 북한에서 나오는 발언처럼 엄청나게 센 발언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도 작년 11월 달에 SNS에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제한 등 여러 가지 한일령을 꺼내면서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 상대방 나라에 가지 말라고 공고를 맞아요.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위험하니까 중국 가지 말라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일본 꼴 보기 싫으니까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지금이 굉장히 대목이거든요. 춘절이잖아요. 춘절. 그렇죠.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명절인데 막 휴가가 3주입니다. 그럼 3주 동안 사람들 뭐예요? 단체 관광을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고 일본도 가는데 이 단체 관광 일본 가는 사람들이 막 30%로 줄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타격을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 속에서 일본에서 중국인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뭐 관광 산업도 좀 많이 바뀐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긴 하지만 일본 가면 뭐 깨끗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럴 때 많이 갔었는데 그 다카이 총리의 발언 이후에는 중국 정부 측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스스로 이제 안 가면서 항공 노선도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은 일본 관광업계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그 65개 상장 소매업체 영업이익률을 집계를 해봤더니 백화점 이익이 24% 줄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현금을 엄청 잘 많이 쓰죠. 네. 네. 근데 백화점 매출을 타격 받을 정도로 일본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업계 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카이시 총리의 기세는 더 등등해진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한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외신들이 보도를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인 것처럼 뭐 여행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좀 고립시켜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군국주의 부활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낙인찍여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18일 날 유엔 헌장 및 유엔 역할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푸충 중국 대사가 참석을 해서 이 일본 측의 발언 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패전국으로서 지켜야 될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사실 수사에 불과합니다. 네. 말밖에 없거든요. 뭘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말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균열하려고 하는 거다. 약간 뭔가 이제 틈새를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신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일 동맹의 명분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이 흔든다? 이건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겁니다. 다카이 총리 발언하고 나서 뭐 대만 해협이나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상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긴장 고조 방법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다카이 총리에게 그 대만 관련 발언을 좀
톤 다운해라, 좀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좌중국 우일본이니까 괜히 신경 쓰이네요. 이거. 일단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할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중국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미국과는 일단 무역을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일본에서 공격하는 것은 얘들은 패전 국가다. 그러니까 안보를 건드리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이 이제 헌법 이제 개정하면서 네.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중국이랑 다시 한판 붙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양쪽 국가에게 한 번씩 대여봤어요. 한한령이랑 해가지고 또 일본에서도 뭐 불면동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한번 당해봤는데 우리는 조금 발 빼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캐스터 그리고 조현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는 만큼 젊어진다. It's unbelievable. 100세 시대 건강 한수. I'll tell you. What a life, what a night. 또 깜빡하셨네요. 부모님이 방금 한 말 잊으셨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하고 이제 웃어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고 알츠하이머 치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100세까지 쌩쌩하게 오늘은 명절 끝에 마주한 부모님의 낯선 모습, 알츠하이머 치매가 보내는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라디오 상담소 100세 시대 건강 한수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이 보건복지부 조사 따르면 65세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네. 또 두려워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치매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알츠하이머라는 건 조금 생소해요. 그렇죠. 네. 두 개가 사실은 뭐 혼동돼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치매는 이제 진단명이죠. 데멘치아라는 이제 진단명인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죠. 가장 많은 치매 원인이고 또 하나는 그 뒤로 이제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혼동스럽죠. 치매는 일종의 이제 증후군의 개념이고 알츠하이머는 그 중에 한 가지 질병의 개념이죠. 이렇게 보면 조금 알아내기가 좀 쉽죠. 우선 초기에는 기억력에 문제가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서 언어 기능 또 판단력 이런 게 점점점 잘 안 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일상생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병입니다. 아주 괴롭죠.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은 왜 붙었느냐면 1907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박사님께서 최초로 이런 병을 보고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발병 기전을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가장 크게 인정받는 것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신경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치매가 온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신경계 노화 현상에다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합쳐지면서 치매가 발병한다라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이제 간혹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뭐 건망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뭐 돌아서면 잊을 때가 많은데 이게 과연 그러면 건망증인가, 단순 건망증인가,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떤 알츠하이머적인 질환인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힌트를 줬을 때 바로 생각이 나면 그건 건망증입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힌트를 아무리 많이 줘도 자체를 생각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힌트가 너 오늘 안 가져온 거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침에 참 놓고 온 게 있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거는 이제 건망증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뭘 안 가져와. 나는 맨날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면 뭐 또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알츠하이머죠. 네. 사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단이 되고 날 때는 대개 이제 날짜나 요일 이런 거를 혼동하고 또 방향 감각을 잊어요. 그래서 집을 못 찾아옵니다. 똑같은 장소에 내려줬는데
집을 못 찾아가는 거죠. 늘 가던 길이고 가던 방향이고 가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증, 짜증, 의심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또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네. 이 문항들이 있습니까? 있죠.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치매센터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진단 치매 가이드북이라는 이제 책자에 실은 건데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14가지를 읽어 드릴 건데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해 보세요.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보다 저하됐습니까? 당신은 기억력이 동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까? 당신은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이전보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십니까?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가게에서 살려고 하는 2-3가지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즉 내 거나 또는 자녀의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14가지를 읽어드렸는데 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예라고 하는 것이 네. 한 6가지 이상이 되면 진단을 한번 반드시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5823님께서 엄마 손맛이 변했다고 하시면서 이번 명절 음식이 너무 짜서 여쭤보니까 간을 맞추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네요. 음식 솜씨가 갑자기 변하는 것도 치매 신호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요리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재료를 손질하고 그다음에 조리 순서를 결정해서 어떻게 뭐부터 조리할 건지 그다음에 불 조절하고 마지막에는 또 다 씻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집행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식은 후각과 미각으로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실 인지 기능 떨어지는 것보다는 후각 기능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맛을 잘 못 느끼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맛을 내야 되니까 짜질 수가 있고요. 또 단기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소금을 넣었나? 이걸 했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맛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치매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7690님께서는 아버지가 거실 TV 볼륨을 예전보다 훨씬 크게 키워놓으신다고 시끄럽다고 줄이라고 말씀드리면 잘 안 들린다고 짜증을 내시고요. 이게 TV 소리 너무 크게 듣는 것도 알츠하이머랑 관련이 있냐는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TV 볼륨을 높이는 것은 난청과 연관이 있죠. 잘 안 들리니까 자꾸 이제 높이시는데 이 난청이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난청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2배에서 5배 정도 높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그러면서 이제 고립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울감 같은 게 더 동반이 되면서 이런 치매랑 더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388님은 이번 명절에 고향집 냉장고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쓰지도 않은 새 달걀이 2판이나 있고 이미 있는 된장을 또 사오셔서 3통이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 보실 때 자꾸 똑같은 걸 사오시는 것도 위험한 신호인가요 하셨습니다. 위험한 신호죠. 왜냐하면 단기 기억이 사라진 거거든요. 내가 이게 있다고 지금 보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가서 똑같은 된장을 또 사고 다른 필요 없는 계란을 또 한 판 사갖고 오시는 거니까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 중에 잃어버리는 게 어디서부터 많이 잃어버리냐 하면 최근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가서 또 사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장을 본다는 것도 굉장히 고도화된 이 뇌 기능을 요하죠. 나갈 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나가야 되고 가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도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사서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도 다 이 뇌에서 다 한 번에 다 생각을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 보실 때 똑같은 거 사오는 거 위험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네. 3945님께서는 깔끔하시던 친정엄마 집에 가보니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가득해요. 씻는 것도 귀찮아하시고 예전이랑 너무 다르신데 이것도 혹시 치매 때문일까요? 치매랑 연관이 많죠. 우선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매사에 감동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현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위생이니 정리정돈이니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하기가 싫어. 귀찮아지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해지고 답답하게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씻어야 되는데 안 씻습니다. 왜냐하면 씻는 것이 이것도 똑같이 그 뇌에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야 돼. 옷을 벗어야 되고 또 물을 얼마나 온도로 맞춰야 되고 그다음 비누칠을 하고 닦고 그다음에 깨끗이 물기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네. 이거가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씻는 것도 싫고. 근데 무조건 이렇다고 그래서 다 치매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우울증일 때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요. 우울증일 때도 의욕이 없으니까 정리정돈 위생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씻는 것도 싫고 이래서 노인성 우울증 때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감별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특별히 어떤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청력이 잘 안 들리시는 분들 2배에서 5배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력이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게 있으신 분들, 거기다가 우울증을 앓고 계시거나 앓았던 분들, 또 지나친 음주하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고립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 또 감염이 돼서 계속 오랫도록 그 치료를 하시고 있는 분들 이런 정신 건강 문제가 그전부터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더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한 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6님께서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말씀드렸더니 불같이 화를 내신다고 어르신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해서 병원에 모셔가야 할까요? 참 난감하죠. 네. 아니 가서 좀 진단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니 내가 뭐가 지금 문제냐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기 건강 검진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거기에 이 정신 건강 검진도 같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핑계를 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 넘으면 뇌 건강 검진을 받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가셔서 해야 한다. 다른 검진도 받되 뇌 건강 검진도 받아야 하니까 같이 가서 하시면 된다. 뭐 네. 별거 아니고 누구나 다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시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상담소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련해서 오한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면서 나훈아가 부른 홍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